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월급만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은퇴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30년 동안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65세에 16억 원이 있으면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과연 은퇴 준비를 해서 안정적인 노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0.21 비트코인만 되더라도 은퇴 준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단상에서 뵈니까 XRP 커뮤니티의 이 저력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기 전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들 좀 의기소침하시고 일요일 날 그냥 쉬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마음이 든든하고 오늘 여러 가지 좀 우리 또 XRP 홀더님들 위로와 용기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시는 연사님들이 워낙 다 XRP에 대해서 깊은 또 해안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저는 주제를 조금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용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말랑말랑하게 한번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퇴와 관련된 전략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월급만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코인으로 과연 은퇴 준비를 해서 안정적인 노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각종 시뮬레이션 자료들과 이 결과들을 통해서 충분히 비트코인과 XRP를 활용해서 은퇴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4050 세대들에게 좀 많이 또 설득력이 있을 텐데 혹시 4050 세대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또 많은 또 4050 세대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저도 4050의 세대인데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연령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노인 빈곤율이 거의 최악입니다. 가장 노인들이 빈곤한 국가, 노년층이 가장 빈곤한 국가로 이미 결과가 나온 바가 있죠. 거기다가 그 이후에 노후 소득원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지금은 투자가 어떤 선택이나 옵션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방법론을 이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즉 나는 아직 좀 젊으니까 조금 더 한 번에 많이 자산을 증식하려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는 후자에 맞춰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 2페이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은퇴 전략할지 바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이유,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 찍어내는 이유는 이제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령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는 키워드 중에서는 탈세계화, 공급망 분절, 지정학적인 갈등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용어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딱 추려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수록 우리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참석하신 모든 홀더님들이 노후를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특정 수치들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장면 가격입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음식 하면 짜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1970년에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봤더니 불과 100원이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죠. 그런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 정도 하는지 봤더니 제가 최근에 영등포에서 미팅이 끝나고 중국집에 갔는데 아직까지 뭐 7,000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 가게들은 이제 거의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짜장면 가격은 100배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90년입니다. 1990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뭐 외식하러 가자 하면 대부분 중국집을 갔었거든요. 그때 짜장면 가격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근데 한번 보시면은 1,073원이 그 당시에 평균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서 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물가는 10배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쪼그라든다라는 거를 이미 표에서 확인이 되고 이거는 누가 부정을 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해지할 수 있고 내 자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 자산을 선택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축적해서 단단하게 쥐고 있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자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 코인 투자자들을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은 포모와 또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 자산들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혹은 스페이스X,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은 세계 유동성을 다 끌어들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스페이스X는 과연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들은 언제든지 매출에 따라서 경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준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돈을 무한 발행하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절대 무한 발행이 되지 않고 이제 2,100만 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구조가 법정화폐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찾는 자산이 무엇이냐?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기관들도 비트코인이 정말 그런 자산이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ETF도 만들고 이제 우리도 비트코인 가지고 뭐 할 거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 모아봐야겠다 하고 전략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자산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가장 든든한 자산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그 성과들도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도 아주 월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이 어떤 인플레이션의 위험성과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드리려고 약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게 이제 4050 세대들에게 조금 더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은 건 분명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복리를 활용할 때는 나에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도 더 있으면 더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은퇴가 더 시급한 4050 세대, 그 중에서도 50대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은 50대가 부부 기준으로 부부 둘이서 지금 시점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생활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뭐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문화생활도 좀 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살 수 있으려면은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를 봤더니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했더니 월 297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러면 만약에 내가 50세인데 지금부터 해서 65세부터 해서 이제 은퇴 자금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가?
297만 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한 달에 522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률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그냥 하면 나오는 수치죠. 15년 동안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은 내가 65세가 됐을 때 한 달에 522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 수치를 들으시니까 좀 약간 아득해지시지 않나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22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내가 현업에 있을 때도 사실은 쉽지 않은 돈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뭔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돈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65세 이후에 평생 월 522만 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522만 원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한 534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1년에는 얼마를 쓰느냐 봤더니 6,400만 원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은퇴 설계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4%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 4% 룰은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십 년간 검증한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돈을 뺐으면 노후에 이 원금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뽑아 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4% 룰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요 룰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법칙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기본 전제는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은행 예적금에 넣어놨다. 그러면 4% 룰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원금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게 되죠. 원금을 살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노후 30년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4% 룰에서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6대4 정도 비율로 가지고 갔을 때 이 공식을 쓰니까 노후에 돈 걱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역산을 해서 4% 룰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은퇴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30년 동안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봤더니 16억 원이죠. 65세에 16억 원이 있으면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16억 원을 모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로또를 당첨될 것이 아니라면은 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축적을 해서 매달마다 모아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에 연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서 그리고 기관들의 보고서 내용을 합산을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너무나 포모를 느끼고 있는 코스피를 가지고 모아 나갔더니 월 462만 원을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달마다 쭉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액을 넣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효율적인 자산 금으로 한번 해봤더니 금도 400만 원 넘게 매달마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부터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S&P에 넣었더니 월 333만 원이고 그리고 나스닥에 넣었더니 대략적으로 190만 원 내외를 넣으니까 10년을 넣고 5년을 묵혀뒀더니 이 돈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이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을 얼마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건 너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행보들을 가지고서 파워로라고 하는 모델을 설정을 해서 한번 넣어봤더니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은 월 25% 연평균 성장률을 앞으로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기관들이 보고 있고 그 결과로는 한 달에 84만 원을 넣었더니 은퇴 시점에 매달마다 534만 원을 뺐을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이 되는구나 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선점해 준다. 35%로 잡으면 월 27만 원이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좀 희망이 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이 저희 유튜브 팀 촬영 PD님인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은퇴 전략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0.21 비트코인으로 은퇴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이 이번에 제가 쓴 책 제목인데, 이 전략들이 다 나와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아직 20대인데, 20대 후반인데 매달 84만 원을 넣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놓으면 더 좋다.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했죠. 35에서 25 사이에서 형성이 되니까 20대 나이 정도면은 대략 한 50만 원씩 정도만 매달 내더라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대략 50만 원을 매월마다 넣어서 10년을 넣고 5년을 거칠해서 30년을 쓸 수 있게 한번 설정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우리의 이 산술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 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 룰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찾아 쓴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0.42 비트코인 정도가 있으면은 4% 룰로, 즉 은퇴 시점에는 딱 전체 자산의 4%만 찾아 쓰고 그 이후에는 4%에다가 물가 상승률만큼만 딱 더해서 찾아 쓰면 30년을 너끈히 버틴다라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4% 룰로 했더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만큼 더 풍족하게, 너무 풍족하게 써서 남는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0.21로 설정한 이유는 8% 룰을 적용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0.21 비트코인만 되더라도 은퇴 준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이 파워로우라고 하는 모델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주식과 채권, 비트코인 비율을 바꿀 때마다 수치 자체는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일단 그 중심에 비트코인을 뒀다는 겁니다. 파워로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몇 법칙이라고 해서 두 가지, 시간과 이 자산의 가격은 몇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비트코인이 대입을 했더니 굉장히 잘 맞는 밸류에이션 모델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이 몇 법칙을 우리가 밸류에이션 모델로서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봤을 때 매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어떤 광기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불장이 왔을 때나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은 세부적인 수치가 약간씩 다르지만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도가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즉, 이 밸류에이션 모델 상으로 그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 DCA라고 하는 이 DCA가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매달마다 얼마씩 동일하게 사는 거를 DCA라고 부르는데 이 DCA 전략을 지금부터 해서 그냥 꾸준히 가져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가격이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에서 물량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성이 더 많이 높아지겠죠. 더 효율적으로 매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고 요 기준으로 큰 범위에서 우리가 바닥과 천장을 맞출 수 없지만 그 범위 정도가 됐을 때 물량들을 조금씩 조정해서 사면은 충분히 더 좋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같은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실현 가격이 있는 54K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려갔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구간일까요? 바로 바닥에 가까운 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는 도방을 가거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의미한 물량을 담았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은퇴 자금의 규모 자체도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XRP와 알트코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트코인이 은퇴 자산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은퇴 자산에 넣어도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한번 제가 또 우리 홀더님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XRP가 은퇴 자산으로서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 네, 네, 굉장히 대부분의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가져가실 텐데, 저 역시도 그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 요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 절대 다수, 거의 대부분, 99.999%의 알트코인은 연금형 자산으로서의 자격은 일단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인 지속성을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가치가 있는, 즉 연금형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상이 될까?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단연간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던 프로젝트가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가령 요즘에 하이퍼리퀴드, 핫한 코인이죠.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펀더멘털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코인이 연금형 자산에 넣을 만한 코인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네이티브 수익률이나 이 네트워크에서 수수료 창출 이런 측면에서는 뭐 하이퍼리퀴드 같은 코인들이 또 우세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그 측면에서 좀 제한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외부 리스크입니다. 규제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과연 이 코인을 SEC가 갑자기 증권이라고 또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와 생태계의 성장력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한 4가지 정도 선택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꼽히는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우리가 XRP 행사지만 일단 뭐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과 XRP 중에 누가 더 많이 가느냐, 누가 더 좋은 코인이냐 뭐 이런 논쟁이 아니라 둘 다 다른 영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XRP, 그 다음으로 솔라나, 체인링크는 사실 넣을까 말까 또 고민도 되지만 인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기성을 두고 봤을 때는 주목할 만한 코인이라는 측면에서 즉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측면에서 일단 4가지 정도 코인을 설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은 올해 한 3월인가 그때쯤이죠. SEC와 CFTC가 같이 공동 가이던스를 발의해가지고 여러 코인들이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가지 코인은 콕 집어가지고 이 코인들만큼은 확실하게 상품이야 라고 보여준 코인이 있는데 바로 16가지 코인인 거죠. 그러면 이 16가지 코인을 모두 다 연금에 넣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규제에 대한 외부 리스크가 줄어든 것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기준들을 다 충족시키는지를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지가 더 투명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연금형으로 좀 구성을 해볼까 생각을 하면은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인덱스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관들도 좀 비슷하구나, 관점이 비슷하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의 인덱스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있는 코인데스크의 5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는 이 그레이스케일에 이걸 똑같이 따가지고 펀드 상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비트코인 75, 이더리움 13, XRP 4.18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비트와이즈는 우리는 조금 더 가보겠다 해서 10개의 크립토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이 77이고 이더 13에 XRP가 4.36%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준이 기관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인덱스인 겁니다. 가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뽑아봤을 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XRP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위성자산에 넣어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XRP를 요 이더리움 자리에 넣어도 될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 이더, XRP 중에서 어떤 친구가 더 많이 갈까? 이런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서로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령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으로서 넘버원의 입지를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더리움은 앞으로 RWA를 중심으로 월가의 자산이 올라올 때 어떤 표준화된 플랫폼을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되는 거죠. 근데 솔라나는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솔라나도 본인들이 월가의 표준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단서가 있는데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경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더리움과의 경쟁이 아니라 솔라나도 이더리움 상관없이 우리 길을 간다라는 관점을 가져가는 거죠. 옛날처럼 누가 누굴 이긴다, 꺾는다 이런 관점들이 이제는 시대가 저무는 그런 지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봤을 때 XRP의 가치는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형, 기관형 블록체인으로서 이제는 금융기관, 금융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은 의심하는 목소리들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래들의 움직임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XRP를 좌지우지했던 이 고래들은 점진적으로 나가고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는 그 중간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의 어떤 부진들도 그 이유로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매듭이 완성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비트, 이더, 리플 같은 우량한 코인을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 그럼에도 연금형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고 검증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10년 축적 5년 거치 30년 활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타이밍에 사겠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좋은 구간에서 축적을 해서 계속해서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시간 은퇴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XRP 홀더님들 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